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국 드라마라고. 아시아의 그런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작품이 우리 독일 드라마보다 더 뛰어나다고.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장 동료 크리스티나가 점심시간에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공영방송국 아르테에서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 바이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독일인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은 괴테, 슐러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과 바그너, 베토벤 같은 음악의 거장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던 저는 타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크리스티나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드라마를 보라고 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첫 에피소드를 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방송 시장은 점점 침체되어 가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일 줄 알았던 이 드라마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심오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는 다크나 바빌론, 베를린 같은 어두운 분위기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만 한국 드라마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인간성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작 퀄리티였습니다. 독일의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저는 제작비와 세트, 의상, 촬영 기술 등에 자연스럽게 눈이 갔는데 한국 드라마의 완성도는 할리우드 수준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후 호기심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로맨스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로맨스와 엮는다는 설정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배우들의 연기력과 스토리텔링의 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이 북한에서 자란 엘리트 장교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순수함을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독일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설정이었습니다. 독일 드라마가 논리와 현실성을 중시한다면 한국 드라마는 감정과 로맨스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과 리듬에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간단한 표현들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한국어는 독일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더 본 후 저는 문화적 호기심이 더욱 커져 베를린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포츠담 광장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문화 담당자인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지원 씨는 친절하게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 과정과 한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온 문화산업의 결과물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90년대부터 문화 콘텐츠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독일도 문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주로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 예술 등 고급 문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중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의 글로벌한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씨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한국의 대형 제작사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16부작의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선하고 트렌디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 배우들의 노력과 훈련 과정도 들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종종 밤을 새우며 일한다는 이야기, 한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십 번 리테이크를 한다는 이야기 등은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근면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일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아시아인들은 모방을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미학을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었습니다. 문화원 방문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르테 방송국에서 일하는 저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유럽이 주목해야 할 아시아의 문화 현상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것이었죠. 처음에 팀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토마스, 독일 시청자들이 아시아 드라마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독일 내 한국 콘텐츠 시청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베를린과 미넨, 함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매년 200% 이상 증가하고 있었고 18-35세 시청자층에서는 미국 드라마보다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원들을 설득한 후 우리는 한국 드라마 성공의 비밀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3년 봄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뉴욕과 도쿄를 섞어놓은 듯한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하지만 그보다 더 세련되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속도 문제로 고생하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도 공원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SBS 방송국의 더 글로리 촬영 현장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에서 본 제작 시스템은 우리 독일 방송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전문적인 스태프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감독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드라마 제작 현장은 대체로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인데 반해 한국은 마치 군대와 같은 엄격함과 동시에 가족 같은 따뜻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우리는 완벽한 한 컷을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가 한국 콘텐츠의 높은 퀄리티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다양한 방송사와 제작사를 방문했습니다.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부터 넷플릭스 한국 지사, 그리고 CJ ENM과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느낀 공통점은 혁신과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방송 제작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8K 촬영 장비, 가상현실 세트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집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할까? 전통적인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일단 시도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개선하자는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태도와 빠른 실행력이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철저한 시청자 분석에 있었습니다. KBS 방송국의 리서치 팀장인 김영철 박사는 우리는 각 나라별, 연령별, 성별 시청자들의 취향과 문화적 특성을 깊이 연구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는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높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주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드라마에 대한 감상과 분석,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드라마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제작자로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열정적인 시청자층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문화 산업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헌신 그리고 창의적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류 현상, 아시아의 문화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방송 당일 우리는 평소보다 2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그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놀라워했고 방송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희 아르테 채널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요청이 500% 이상 증가했고 베를린 시내의 한국 음식점은 예약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된 저는 더 나아가 한국 드라마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눈물과 웃음이라는 주간 프로그램으로 매주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지만 몇 개월 만에 독일어권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드라마가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10대들은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스릴러와 청소년 드라마에 열광했고 중장년층은 사랑의 불시착이나 파친코와 같은 역사와 로맨스가 녹아있는 드라마에 감동했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방송 제작자들은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독일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을 분석해보니 스토리텔링 방식에 있었습니다. 독일 드라마는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 드라마는 감정적 공감과 극적인 반전을 중시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가치사랑, 가족 정의, 성공을 다루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아동놀이와 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의 절묘한 조화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공감을 동시에 자극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하면 단순히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과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 그리고 가치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발견했습니다. 양국 모두 20세기의 분단을 경험했고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독일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반면 한국은 아직 분단 상태이지만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하다는 점도 유사했습니다. 또한 교육열과 근면성도 두 나라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입시 경쟁이나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독일의 상황과는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문화적 공감대 때문에 독일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 파친코 같은 역사 드라마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일도 나치 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있기에 역사적 상처를 직면하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독일인인 제가 한국인 배우들의 감정 연기에 완전히 몰입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장교와 남한 재벌 상속녀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의 성장에 감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콘텐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직업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송 기획자로서 어떻게 하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소를 독일 방송 제작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는 베를린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베를린 한인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김진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 온 지 30년이 넘은 교포 1세대로 베를린 시내에서 성공적인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게 20년 전만 해도 독일인들이 한국을 북한과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식을 찾고 한국어를 배우러 오니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를린 내 한국어 학원의 수강생이 최근 3년간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김 회장님의 식당 서울 가든이 한국 드라마 팬들의 성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젊은 독일인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주문하고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며 즐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너무 흥미로워 서울가든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당은 한국 드라마 팬클럽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만들기 대회를 하고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평양냉면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독일인임에도 한국 드라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에 꼭 봐야 할 한국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한국 배우들은 실제로도 드라마에서처럼 잘생겼나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매일 소주를 마시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팬클럽의 다양성이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학생부터 의사, 교사,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도 체험했습니다.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60대 독일 여성은 평생 살면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의 법칙이라는 드라마를 본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매주 한국어 수업이 삶의 낙이 되었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의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문화적 자산인 한식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이라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식의 철학과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의 과학적 원리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색과 맛의 조화, 그리고 약식 동원 개념까지 한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인인 제게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발효 문화였습니다. 독일도 사우어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이 있지만 한국은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건강 비결 중 하나라는 김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통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소재 한국 식품점인 아리랑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식 요리 채널을 구독하고 주말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을 도전했습니다. 독일인 친구들을 초대해 한식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라니. 한 친구는 감탄했습니다. 한식의 매력에 빠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국 식문화 체험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오신 요리 전문가 최수진 셰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식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었는데 한식은 건강과 맛, 그리고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음식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로 건강함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식물성 재료 위주의 구성, 다양한 발효식품으로 인한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는 효율적인 식재료 활용법 등은 현대 사회의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 연구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학 교수인 마틴 하이델베르거 박사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소프트 파워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문화 산업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전략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한국처럼 문화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사님의 수업을 통해 저는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문화 콘텐츠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한류는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얻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면서 한류는 완전히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에서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하는 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콘텐츠의 가장 큰 강점은 하이브리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감성을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도시와 빈부격차, 가족 갈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 이슈를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저는 재방송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양의 눈물과 웃음이라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바꿔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확장했습니다. 한식, K-팝,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의 사회 이슈까지 다루는 종합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다양한 한국인 게스트를 초청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가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영화감독 박현진 씨를 초청했는데 그는 한국 콘텐츠의 힘은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 오랜 역사적 아픔과 억압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감정이고 정은 깊은 인간적 유대와 정서적 연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정서가 한국 드라마의 감정적 깊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보기에도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깊은 감정적 울림을 주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베를린 공대에서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김태원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상관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데 탁월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촬영에는 최신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이 활용되었고 오징어 게임의 세트 디자인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강한 나라이지만 문화와 기술의 융합 측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독일 최대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프로지벤자트하인스와 협력하여 미래 미디어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작 방식과 기술을 독일 방송 환경에 적용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미래 미디어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의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CJ ENM과 JTBC 같은 혁신적인 제작사들과의 교류는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독일 방송계에 한국의 제작 노하우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작가, 감독, 제작자들을 베를린으로 초청했습니다. 한 달간의 워크숍을 통해 양국의 방송 제작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제작진의 스토리텔링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매 에피소드마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훅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전 제작 시스템도 독일 제작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촬영 전에 대부분의 각본을 완성하고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종종 각본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워크숍의 결과물로 우리는 베를린의 아침이라는 8부작 미니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전형적인 독일 도시의 일상을 배경으로 하되 한국식 스토리텔링 방식과 제작 시스템을 적용한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베를린의 카페 주인으로 매일 아침 다양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제작 문화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일 스태프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반면 한국 팀은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 밤을 새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아갔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과 한국의 열정적인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은 2024년 초에 방영되었고 독일 시청자들로부터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독일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감성적 연출과 극적인 전개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방송 후 독일 최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독일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분단과 통일 두 나라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분단과 통일 경험, 그리고 한국의 분단 현실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방송국 KBS의 지원으로 판문점과 도라산 전망대 등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DMZ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강한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저희 가족은 장벽 너머 동베를린에 있는 친척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감정이 판문점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DMZ 인근 마을인 파주에서 만난 실향민 할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통일 직전까지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30년이 넘은 시점에 제가 여전히 분단 상태인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한이라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적 아픔과 이별의 슬픔이 만들어낸 이 복합적인 감정이 한국 드라마의 깊은 정서적 울림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강인한 국가적 정체성과 단결력의 배경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DMZ 방문 이후 서울로 돌아와 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장소들을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 디지털 미디어 시티, 판교 테크노밸리 등을 방문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변화는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발전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티 인프라, 카페와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서비스, 그리고 일상에 깊이 침투한 인공지능 기술들은
독일에서는 아직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 넥슨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이 왜 세계적인 e스포츠 강국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넥슨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이준호 씨는 한국 게임과 드라마의 성공 비결은 비슷합니다. 보편적인 감성과 독특한 문화적 요소의 조화,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력은 한국 드라마 제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킹덤, 승리호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CG 기술과 시각 효과는 할리우드 수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술이 몇몇 대형 제작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제작사들도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은 매년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아시아 영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인 김민수 프로그래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국제적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발전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한국 영화계의 젊은 감독들과 배우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진 것은 세계 시장을 향한 뚜렷한 비전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리우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이야기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한 젊은 감독의 말이 한국 문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단과 통일 두 나라의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고 평단과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분열과 통합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인들에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독일 외무부로부터 한국-독일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 드라마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제 직업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외무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한마이너스독 미디어 협력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양국의 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이었는데 이는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자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인류 보편적인 감성과 가치를 담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럼에서 만난 한국방송위원회 이사장 정현우 박사는 문화는 새로운 시대의 외교입니다.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어려울 때도 문화적 교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문화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포럼 이후 저는 더 많은 독일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미테 지역에 한류문화원이라는 작은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한국 드라마 상영회나 K-팝 댄스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 강좌, 한식 요리 교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이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학생부터 은퇴한 교수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독일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열성 팬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류문화원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한국 드라마 속으로라는 토론회였습니다. 매주 한 편의 한국 드라마를 선정해 함께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본 남북관계, 미스터 션샤인으로 배우는 한국의 근대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생각해보는 다양성과 포용 등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소재 이민자 통합센터의 마리아 슈미트 소장은 한류는 독일 사회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후 독일 내 아시아계 배우들의 미디어 노출과 활동 기회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류문화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를린에서 한독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양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소개하고 양국 제작자들의 협업을 촉진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저는 독일 정부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한 결과 충분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기업 BMW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요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페스티벌은 더욱 큰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7월 마침내 제1회 한독 미디어 페스티벌이 베를린 포츠담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 페스티벌에는 놀랍게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한독 합작 영화 프로젝트 공모전이었습니다. 양국의 신진 영화인들이 팀을 이루어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우수작에는 장편 영화 제작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총 50개 팀이 참가했는데 우승작인 베를린에서 서울까지는 독일인 청년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충돌과 이해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 넷플릭스에서 장편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중 미래 미디어 포럼에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AI, 콘텐츠,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영민 박사는 한국은 디지털 전환의 선도국가로서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디지털부 장관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한국의 콘텐츠 창의성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페스티벌의 또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은 한국의료기술 전시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어 페스티벌과 의료기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독일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한 기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낭만 닥터 김사부, 슬기로운 의사생활, 종합병원 이 같은 한국 의료 드라마는 독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기업들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참가하여 첨단 의료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 원격 의료 플랫폼, 그리고 로봇 수술 장비 등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헬무트 슈미트 교수는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의료기술에 자부심이 강한 독일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의료기기 회사 대표는 한국 드라마가 저희 제품의 세일즈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의료 장비에 대한 문의가 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한독 미디어 페스티벌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여러 합작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해 저에게 한국 문화 홍보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공로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만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스 씨와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 공영방송 아르테의 국제 콘텐츠 개발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미디어 협력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장에는 다양한 한국 드라마 DVD들과 한국어 교재들이 가득합니다. 제 비서는 토마스는 회의 전에 항상 15분간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라며 웃곤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꾸준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창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미팅할 때 한국어로 인사와 감사를 표현하면 항상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적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시야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저는 다른 문화를 더 개방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소중한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류효과 어떻게 한국 드라마가 나를 변화시켰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여정과 함께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고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 출판사와도 계약을 맺어 한국어판도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책에서 저는 특히 문화적 개방성과 호기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에 대한 편견을 고수했다면 이런 풍요로운 경험과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전통과 체계를 중시하고 변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문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창의성,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세계적인 수준의 제작 기술로 풀어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과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족, 정의, 희생과 같은 보편적 주제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여주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창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한국 드라마를 접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저처럼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정이라는 감정의 깊이와 한이라는 복합적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꿈을 꾸는 인간입니다. 문화 교류는 이런 인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용기를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이 문화적 축제를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